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첫 확진자, 이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40대 목사 부부였죠. 이 방역 당국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국에는 공항에서 집에 갈 때 방역 택시 탔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더라는 겁니다. 역시 오미크론 확진자 된 그 지인, 400여 명이 모였던 예배에 참석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방역 당국 이 목사 부부 고발한다는데요. 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분들이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뺑소니 접촉사고 당한 뒤에 피해를 수습하던 운전자, 안타깝게도 이 뒤에 오던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음주 차량 접촉사고를 냈던 그 차였습니다. 자, 전처의 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혼 직후 이삿짐을 챙기러 온 자신에게 빈손으로 나가게 됐네 하면서 비꼬 왔단 이유에서였습니다. 자, 돌싱 남성과 결혼을 결심한 초혼 여성. 그런데 남성의 전 부인한테서 이 남성의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 이 경우 파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별별 상담소에서 알아봅니다. 자, 요즘은 뉴스 파이팅 대신에 사건 반장 봅니다 하신 오춘실님. 미국에서 사건 반장 홍보 얼마나 하는데 왜 내 이름 안 불러줘 하신 미국 교포 주수아님. 사건 반장 중독자 박인자님, 지현님, 나무카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돌아와 다시 2차 사고를 내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동생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자 누나가 중고거래 마켓을 이용해 가해자를 찾아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소장, 최영진 뉴스 리포터,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그 기분 좋은 방송 사고에 대해서 또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그 시추처럼 생긴 족발 그 내용을 전하다가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가 정말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빚어진 상황이었죠. 자, 이제 이 일이 지금 일부 온라인 매체에서 기사화까지 되면서 더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김하은 아나운서가 어제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약간 울먹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김 아나운서의 SNS로 또 메일로, 저희 사반 메일로 정말 격려 응원 글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김 아나운서가 정말 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사건 반장 다시 보기를 그 부분을 도려낸 채 편집을 한 채 이렇게 올렸는데, 잠시 후에 어제 그 도려낸 부분만 딱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서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람인 줄 몰랐다. 이게 전남 장흥에서 벌어진 뺑소니 교통사고입니다. 네, 보면 볼수록 화나는 영상인데요. 영상이 아마 있으니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차로였고요. 마주오던 1톤 화물차입니다. 저 왼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지금 충돌을 합니다. 예, 이렇게 피해보지만 결국 충돌을 했는데, 또 충돌이 있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고를 목격한 다른 차량도 차를 세우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지금 중앙선을 넘어와서 피해 차량과 부딪히고 그 피해 차량이 멈추고
또 지금 블랙박스 차량도 멈춥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에 2차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차량이 나타나서 운전자를 그대로 부딪히고 받고 갔어요. 가해 차량은 이게 참 속상한 저 일인데. 동그라미 예, 안에 있는 차량이 가해 차량입니다. 그렇습니다. 가해 차량이 앞서서 중앙선 넘고 접촉 사고를 냈던 그 차량이에요. 돌아와서 운전자를 들이받고 나간 겁니다. 이게 1차 사고 수습을 하던 피해자는 이곳에서 되돌아온 가해 차량에 치여서 변을 당한 겁니다. 피해 운전자 사망했고요.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목격자가 신고하는 사이 2번 사고를 낸 차량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먼저 접촉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 차량 운전자는 밖으로 나와서 얼마나 차가 상했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차가 또 와서 이게 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상황입니까, 이게?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예. 마치 무슨 고의로 사람을 그러니까요. 해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사양인데 이쪽에서 왔잖아요. 오면서 사고를 냈죠. 근데 사고를 낸 그 하얀 차량 운전자가 방향이 집에 가는 방향을 잘못 알아서 차를 돌려서 이제 반대 차선으로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이 2번째 똑같은 차량에 멈춰서 있는 차량의 목격자를 덮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변을 당한 그런 일인데요. 이 사람 사고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술에 취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라고 일단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경찰 관계자 얘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억울하죠.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한테 닥쳐야 되는지. 평상시 건강하셨던 분이 저는 사고로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니까 저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한도에서 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들으신 얘기는 피해자분, 그러니까 고인의 아드님의 얘기였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그러면은 이 경찰 관계자의 얘기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좀 얘기가 이어지니까요. 들려주시죠. 본인만으로 뭐는 사람 친지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고 난지는 알았는데 사람을 이렇게 친지는 몰랐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현장으로 배우자가 오게 됩니다. 피해자가 타고 갔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다시 옵니다. 그러냐. 본인이 온 게 아니고 본인은 집에 있고 배우자가 왔어요. 본인이 자기가 운전한 것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자, 최영진 리포터 네. 들으신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뺑소니도 모자라서. 예, 이 사건을 좀 숨기기 위해서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아내는 사고 직후에 차를 직접 몰고 와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 그 하얀색 허위, 트럭. 예. 허위 자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소장님, 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람을 친 줄 몰랐다. 그렇다고 치죠. 아니, 그럼 가드레일 쳤으면 그냥 가도 됩니까? 그것도 2번이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드레일을 쳤다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믿기가 어려워요. 당연하죠. 저도 운전을 오래 해봤지만 사람하고 가드레일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믿기가 어렵지만 일단은 지금 아내가 운전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예. 이 아내는 도대체 왜 이런 허위 자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이런 사건은 혹시 초범이 아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이 남편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좀 무서운 남편이라서 아내가 꼼짝없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나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소장님 말씀하고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어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아내가 스스로 이렇게 남편의 죄까지 뒤집어 쓰면서 자수를 한 걸까? 아마도 남편이 야, 내가 돈을 벌어야 너 옥바라지도 할 거 아니냐. 내가 감옥 가면은 우리 쫄쫄 굶어야 한다면서 반협박 혹은 설득을 했기에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최영진 리포터. 예. 그렇다면 경찰은
이 아내가 아닌데 왜 아내가 왔을까? 이 눈치를 챈 이유는 뭘 보고 눈치를 챈 걸까요? 일단은 운전자의 옷이나 사람 형태로 남자로 일단 판단을 했고 경찰이 또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범을 사고 당일 긴급 체포했고요. 이제 가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가해자가 집에 와서 나는 술을 마셨다. 음주운전 혐의를 또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혐의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일단 도주치사죄죠. 도주치사죄고 지금 약물 음주에 의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유족들은 또 그것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윤창호법 중에 2번 맞습니다. 음주운전 이제 적발이 됐었을 때 형량을 강화한 부분이 유형 결정이 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혹시 지금 윤창호법 전체가 이렇게 약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도 하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그 법과 지금 형량을 강화한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걸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 이 허위 자수를 한 이 부인은 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냐 혹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 남편을 감춰주려 한 것이냐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럴 때 친족일 경우 처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잘못한 건 맞는데 가족이 가족을 숨겨준 것까지는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게 법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백 기자, 그런데 제가 이 관련 사건을 좀 봤더니 농촌의 이런 그 왕복 2차로 도로 이런 데서 유독 음주 사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처음 알게 됐는데 농촌 지역에 음주운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 음주운전 경험률을 보면 도시보다 2배 정도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 중에서 백현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골은 음주운전 단속을 거의 안 한다고 해요. 근데 경찰도 실제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이 어렵다라는 말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음주 단속을 하면 적어도 2명이나 3명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고 또 측정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 군 단위 지역에는 단속 경찰관이 3명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없고 지역은 커버해야 될 넓죠. 지역은 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농촌은 도심과 다르게 길도 좁고 가로등도 적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좀 크게 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참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탐정 뺨친 친누나입니다. 자, 이거 어제 저희가 사방 가족회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죠? 네, 또 뺑소니 사고인데요. 지난 10월 익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생깁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 정신을 잃는데요. 이 목격자들 얘기에 따르면 가해자가 잠깐 전화를 하고 오겠다고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헬멧이랑 오토바이를 두고 갔는데 이 피해자는 이 뺑소니 사고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나니까 당연히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완전히 만만디였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답답하다 못해서 결국 이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의 친누나가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차량이었으면 운전자가 등록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CCTV 같은 게 있으면 혹은 뭐 일반 블랙박스 같은 걸로 다른 차량에 의해서 찍히거나 그랬을 텐데 오토바이였고 주변에 또 CCTV 같은 것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좀 잘 안 되니까 이 누나가 직접 저 좀 전에 오토바이 사진 보셨잖아요. 예. 가해자가 버리고 간 오토바이 그리고 헬멧에 주목을 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 상태에서 그냥 현장을 떠난 거였군요. 아하. 자, 그렇다면 최영진 리포터, 네네. 왜 하필 저 헬멧에 저 친누나는 이렇게 딱 꽂히게 됐던 걸까요? 이게 누나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멧을 뭔가 중고 어떤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 헬멧을 검색하기 시작해요. 검색을 하기 시작하고 똑같이 생긴 이 헬멧이 팔린 어떤 결과를 보고 판매자 쪽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헬멧 구매자를 알 수 있게 됐고요.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한다. 이 오토바이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연락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진과 사고 현장 그 사진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저 약간 그걸 이해가 되는데 그 아까 그 현장에 헬멧과 스쿠터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새 걸로 돈 주고 샀으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못하죠. 자, 그런데 중고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샀으니까 그냥 뜰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저 누님이 이거는 중고다. 그렇다면 분명 중고 마켓에서 구입을 했을 것이다라고 딱 추측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소장님. 자, 글을 올린 거예요. 네. 연락이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근마켓에 올리기를 이런 사고가 났는데 혹시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오토바이 예전에 매물로 나왔던 오토바이인데? 그러니까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거 나왔던 건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거 살려고 사실 사진 저장해 놨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서가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자, 결국 제보자가 보내준 사진을 봤더니 오토바이를 저렇게 매물로 내놓은 사람 또 헬멧을 구입한 사람의 그 당근마켓 아이디가 똑같더라. 네, 아하.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헬멧은 이 버리고 간 사람이 헬멧을 산 사람이었었던 예. 거고요. 근데 헬멧을 산 사람이 과거에는 저 오토바이를 팔려고 내놨던 적이 있던 겁니다. 뭐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지 팔진 않았던 건데 그때 살려고 했던 사람이 그걸 또 참 기억력들이 눈썰미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내가 예전에 살려던 오토바이예요라고 알려주니까 아이디 비교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나 이건 맞다라고 확신하고 아이디를 통해서 접촉을 한 거죠. 내가 지금 물건을 사려고 한다. 예전에 그 오토바이 예를 들면 팔렸어요?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장이 온 건가요? 답장이 왔어요. 예, 누나의 메시지를 받은 이 사람은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분이냐고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대요. 누나는 범인은 미성년자였는데 내가 뺑소니범을 찾겠다고 올렸던 글을 좀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사고 당시에는 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미성년자였고요. 자, 소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연이 공개되고 나서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저 누나 당장 지금 경찰로 특채해라. 지금 이 얘기가 아주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프로파일러로 어. 전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커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눈썰미도 대단하고 그거를 중고 사이트에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못하죠. 그쵸, 못 찾아나요. 그냥 화만 나고 경찰이 찾아주겠지라는 생각 소가리만 하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범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무서웠던 거죠. 자기가 숨통이 조여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빨리 얘기하는 게 낫겠다. 저 미성년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그래도 범인을 잡아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저 뺑소니범 미성년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누나가 그 진술 내용이랑 연락처를 넘겼어요, 경찰에. 그래서 경찰이 불러서 이 사람을 조사를 했고 이제 결국 자기의 범행을 시인을 하고 또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같은 거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대요. 아이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해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미성년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부모님은 뭐 하실까요? 그것까지는 뭐 알 수가 없으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저 정도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부모라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관리 책임을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예. 어찌된 일인지 그런데 부모님이 좀 나서지를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배우 곽진영 씨를 4년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곽진영 씨의 집에 침입하고 일원씩 총 1,140회에 걸쳐 계좌이체를 하는 등 협박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백 기자는 배우 곽진영 씨 아세요? 잘 모르는데 찾아봤습니다. 아, 찾아봤어요? 네. 1992년에 방송된 드라마 아들과 딸 기억나요?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어서 네. 그렇구나. 아무튼 그 드라마에서 이제 종말이라는, 그러니까 되게 남 아들만 오냐오냐 막 하는 집안에 태어난 막내 딸 역할을 맡아서 뭐 그렇던 배우였죠. 요즘은 사업가로도 변신했는데 이 곽진영 씨 지금 나가고 있네요. 4년간 스토킹한 남성이 구속돼서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검찰에서 혐의 내용을 밝혔던데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이 남성 이 곽진영 씨를 무려 4년간 스토킹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곽진영 씨의 집에 침입해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협박 문자를 200여 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 계좌이체가 좀 많이 무서웠는데요. 이런 식 1140회, 그러니까 거의 4년에 걸쳐서 하나씩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하는데 곽진영 씨는 그 주변 지인들에게 이 남성의 지속적인 협박과 악성 댓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원씩 1140번입니다. 이게 뭐죠? 참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어요. 1140원으로 괴롭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 총 1140회에 걸쳐서 계좌이체를 했고요. 계좌이체 하면 그 문구 작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구를 통해서 협박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보내는 사람에게 남기는 뭐 메시지 그렇죠. 그걸 예. 거기에 협박 문구. 협박 문구를 쓴 거죠. 아. 1140회 이런 식 이야. 느낌에서. 양 변호사님,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치 후원금 보낼 때 네. 약간 야구를 하고 18원씩 후원금 보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근데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게다가 통장을 만약에 찍으면요 쭉 편지처럼 이 글들이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1140개의 문장이 쭈루룩 이어져 있다. 게다가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곽진영 씨가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쓰면 그때그때 같이 떠요. 송금 될 때마다 딱 뜨고 무서운 말이 거기 같이 뜨는 겁니다. 이런 찍히면서 옆에 쭉.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140문장이 찍혔다고 보세요. 자기 통장 한번 찍었는데. 예. 약간 소름 끼치는데. 그래서 소장님, 이 곽진영 씨 뭐 그 근황을 그동안 좀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막 시도도 하고 그래서 기사화가 됐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곽진영 씨 저는 이제 똑똑히 기억하는데 너무 깜찍하신 분, 그 느낌의 분이었잖아요.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고 성격도 밝고 이런 분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여성으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아픔도 많이 겪으셨죠.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솔직하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취약했던 적들도 많았다. 근데 이제 마음을 다시 굳게 먹고 사업을 시작하셨, 김치 사업이었나요? 어떤 사업을 예. 시작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CEO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셨는데 그렇게 힘을 내서 살고 계시는 분한테 이 정도 스토킹은, 그러니까 나는 힘을 내서 열심히 살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기분이 있거나 어떤 날에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식의 1140번의 뭐 거의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후구를 계속 맞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네. 예. 1140번을 계속 이렇게 맞아야 되고 뭐 침입도 하고 전화도 오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로이로제 비슷한 신경증처럼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저 같아도 그러니까요.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어려운 좀 극단적인 선택도 했었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남성, 그러니까 1140번에 걸쳐서 이런 식 보냈다는 이 남성은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었잖아요. 사실 경찰 조사에서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히려 1인 시위 같은 것까지 하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곽진영 씨의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심지어 내가 경제적 도움을 줬는데 다시 돌려받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런데 또 경찰 조사에서는 곽진영 측이 어떤 연락을 해도 응하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에 했다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자백성인 진술까지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사건이 발생한 때가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된 이전이기 때문에 이게 소급이 안 되니까 또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계세요. 그렇게 걱정하시기엔 이 남성의 한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도 보냈지만 일반적인 SNS 메시지를 통해서도 수백 차례에 걸쳐서 보냈고요. 또
포털 사이트에도 허위 내용의 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막 방해하는 소란 떠는 그런 일도 있었고 집에도 가택에도 침입을 했어요. 요즘 보시면 주거 침입죄, 정보통신문장 또 허위 댓글에 저기 명예훼손한 부분이 있고 정보통신망법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도 보낸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건 맞는데 다른 법들이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아, 그렇구나. 자, 최영진 리포터, 이 많은 연예인들이 스토킹에 뭐 시달렸다. 그래서 정말 이런저런 피해를 호소하고 이런 기사들 많이 접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좀.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에이핑크의 정은지 씨 같은 경우도 이 스토커에게 접근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최근에 집까지 찾아왔대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지난 6월에는 가수 배다혜 씨를 좀 스토킹하고 악성 댓글을 단 20대가 항소심에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스토커는 또 배다혜의 공연 대기실에 쫓아가서 접촉까지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소장님, 또 뭐 이렇게 알만한 분들은 아시는 이 스토킹 사례가 있는데 구독자 1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어떤 여성 유튜버가 있어요. 릴카라는 분인데 최근에 이 3년간 자신을 쫓아다니던 그 스토커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자,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자가 무서워서 현관문 앞에 CCTV를 달아놨는데 세상에 자기 때문에 달아놓은 CCTV 앞에서 막 손 하트를 그리면서 얼마나 소름 끼. 자, 그리고 정말 이분이 외부 뭐 활동이 있으니까 정말 큰 맘 먹고 딱 외출을 하면은 스쿠터를 타고 그 택시를 쫓아온대요. 막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실상 자발적인 자택 연금 상태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나가질 않겠다. 지금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 어떻게 거의 합니까, 이런 대의공포증처럼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 예전에 나온 맨 처음 저겁니다, 지금. 네. 무섭네요. 새벽에 와가지고 선물 놓고 가고 띵동 누르고 네. 저렇게 손 하트를 날리는 거예요. 진짜 저게 무서워요, 제정신입니까 저게?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삶을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지 못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팬이라고 볼 수 없죠. 저 정도면 이제 본인의 당연하죠. 병리에 의한 행동화, 이렇게 그런 이제 자기의 어떤 심적인 것을 액팅아웃이라고 이렇게 행동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사랑해서 그 대상을 위한 게 아니고 나의 병리로 내가 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병리로 보고 나아가서 뭐 물건을 절도한다던가 뭐 집을 침입한다던가 다른 사람을 협박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병리와 범죄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의붓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성매매범으로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감히 나를 모욕해.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전처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얘기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전주의 자기 집에 이삿짐을 가지러 온 의붓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해쳤습니다. 해치고 나서도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전처의 딸이 숨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의붓딸이에요. 그러니까 재혼한 여성의 딸이었는데 딸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 이삿짐을 챙기러 집에 왔는데 집에 그 의붓딸이 있었다는 거죠.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그 범행의 씨앗이 됐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예. 이제 그 의붓딸이 집에 가서 가전제품 등의 이삿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래 의붓딸이 이제 빈손으로 나갈 일만 남았네? 라고 좀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 말에 격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하, 결국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됐다는 얘기인데 뿐만 아니라 이 남성이 말이죠. 범행 후에 옆에 이제 흉기를 휘두르고 의붓딸이 상처를 입은 채로 숨져가고 있는 그 와중에
경찰과 또 대치를 하기도 했다고요. 네,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에 이제 자수하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흉기로 자신을 자해하고 2시간 동안이나 경찰과 대치를 하다가 그런 일을 하는 바람에 응급실에 가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소장님, 저는 진짜 뭐 의붓딸 뭐 또 재혼 정말 이런 걸 사건을 볼 때마다 이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의 재혼은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이런 극단적인 경우만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예. 사실 상담을 해보면 재혼 가족들도 많이 힘듭니다. 물론 이제 결혼을 한 번 한 초혼 가족들도 부부관계에 뭐 힘든 그렇죠. 분들이 많죠. 그리고 힘든 과정을 겪어 나가면 또 이제 평온한 시기가 시작되기도 한데 재혼 가족들은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이제 자식들 때문이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이제 자녀들하고 재혼한 엄마나 아빠가 잘 지내지 못하면 또 부부 사이가 좋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가족도 사실은 지금 뭐 빈손으로 나갈 만 남았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흉기로 의붓딸을 찔렀다는 걸 볼 때 이 갈등이 비단 이날 하루만 있었지는 않겠죠. 굉장히 깊은 갈등 속에서 있어서 이 의붓딸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지길 바랬었던 가능성이 지금 높고요. 그 갈등이 증폭이 되다가 결국에는 이런 살인 사건이 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어떤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50대 남성 피고인이죠. 10년 전 의붓딸의 친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멀어져서 별거 중이던 지난 5월 이혼 확정이 됐습니다. 자, 50대 남성은 8월 초 전처로부터 이 혼인 관계가 종료된 사실과 이 주택 소유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주택 소유권이 경매로 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범행일에 이 가전제품 등등 이삿짐을 챙기러 왔다가 저런 사달이 벌어졌던 건데, 자, 최영진 리포터, 네. 정말 평범했던 남성이 단순히 이제 빈손으로 나가야 되겠네라는 말 한마디 듣고 저렇게 끔찍한 짓을 벌인다고는 전 생각이 안 들거든요. 뭐가 있었죠. 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 당시의 배우자를요 흉기로 찌르고요 다량의 수면제를 강제로 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뭐 그랬을 거라 짐작이 됐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결국은 지금 전처에 대한 어떤 증오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전혀 뜬금없는 그 의붓딸에게 모든 게 이렇게 팍 터진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재판부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을 당했고 이혼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집도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 곤란한 상황에 놓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좌절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제 의붓딸이 한 말 한마디에 사실 딸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분노를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곤란함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딸에게 퍼부어 버린 거죠. 예.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판부도 굉장히 나쁘게 본 부분이 사실 상처를 입고 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아주 죄질이 나쁘다라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중사유죠. 좀 전에 드린 말씀은. 그런데 이 피고인이 이 피해자를 해친 흉기로 자신을 또 자해할 만큼 상당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것 같지는 않았다. 이건 또 감경사유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살인의 그 기본형이 15년에서 16년인데 약간 가중을 해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20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거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윗집이 성매매를 한다. 사건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 60대 여성 윗집과 계속해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처음에는 문을 탕탕 닫는다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위층이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 계속 교대에서 씻는 소리 같은 게 난다라고 하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런 신고가 총 12번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12번이나 신고를 했다. 예.
그것도 윗집에서 지금 성매매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경찰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진짜 성매매를 했나요?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이 거주자와 전화 통화를 해서 좀 들어와서 확인하라 이런 허락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집에 머물면서 좀 확인을 했는데 아무런 그 성매매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소장님 저희가 이제 층간소음 문제 정말 잊을만 하면 전해드리지만 뭐 문을 탕탕 닫는다. 뭐 문 탕탕 닫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걸로 성매매를 추측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층간소음에서 문을 탕탕 닫기 때문에 싸움이 날 것 같다까지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물소리가 들린다. 뭐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사는 것 같다.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편집적인 사고인데 뭔가를 의심하고 윗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근데 이제 의심하는 거하고 그거를 확신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의심에서 그치지 않고 성매매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신고해 버렸잖아요. 그럼 사실은 편집적인 사고에서 망상까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은 성매매를 했다고 굳게 믿는다면 이분은 이제 이런 망상적인 생각까지 하고 계신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60대 여성 경찰관과 함께 그 윗집에 갔어요. 그 들어갔습니다. 안에까지. 샅샅이 훑었는데도 그런 증거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자, 그런데도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성매매 맞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다면서요. 본인이 경찰관과 함께 들어가서 확인까지 해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매매가 맞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좀 은닉을 했다. 이 성매매 사실을. 그리고 냉장고 옆에 사람이 3명 정도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내가 그 공간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끝까지 주장을 했고요. 함께 대동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냉장고와 벽이 좀 떨어져 있었던 건 맞지만 증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또 이 층간소음 뭐 이 불평 중에 성매매 이 윗집도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예, 하필이면 또 성매매를 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자, 그런데 또 성매매 그 60대 여성이 위층에서 성매매하는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우리 집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성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면서요. 계속해서 이제 법정에서 이 60대 여성이 얘기한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윗집도 우리 집도 1인 가구인데 전기세랑 수도세가 훨씬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게 왜 그렇죠? 아니 뭐 추측해 보자면 이 6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물도 많이 쓰고 전기도 많이 쓸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 난방기구를 틀 수도 있고 냉방기구를 틀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이제 박 소장이 망상이라는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는 게 그건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 지금 그 2층에 있는 고지서 맞다. 달마다 이게 점검을 하고 뒤져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요금을 얼마나 오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이분 좀 상담이나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우편함 같은데 열어보고 관리비 예. 이 명세서 이런 걸 막 보기도 했겠네요. 봤다는 거죠, 그거. 자, 그렇다면 백 기자, 재판부에서도 이 60대 여성 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실제로 이 아랫집 60대 여성의 주장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일단 아까 전에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성매매 근거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또 아랫집 여성이 증거로 성매매 남성 및 여성의 사진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사진도 아파트를 지나가는 그냥 주민들 모습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사진인 걸로 보인다. 성매매 증거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판단을 거짓 신고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위층 거주자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소장님, 정말 위층 거주자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또 구질구질하게 또 성매매 이런 걸로 의심을 받고 또 재판까지 지금 이렇게 해야 됐고 네.
아, 좀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네요, 이분.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분이 노력한다고 뭐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분이 뭐 아니길 바랍니다만 정말로 이제 많이 진행된 망상 상황을 보이고 있다면 어떤 것도 다 그 성매매를 했다라는 근거로 사용될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암호화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심각하게 이 증상을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뭐 이런 판결을 내린 경찰이나 판사나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는 저희 방송국 사람들도 다 본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한패다 뭐 이렇게까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건반장 보면서 우리를 욕하고 있을 걸까요? 네, 우리 같이 이제 다 모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뭐 그분을 설득하거나 싸우는 노력은 해서 뭐 별 도움이 안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 빨리 전문가를 만나서 이런 정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60대 여성분이 만약에 사건반장을 보고 계시면 우리 박상희 소장님한테 좀 연락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법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이 씨. 남자친구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1년 만에 이혼했다는데요. 이런 과거는 이 씨에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큰 트러블 한 번 없었고 반대하던 이 씨의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진솔한 모습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마친 이 씨는 결혼식 일주일 전 남자친구의 전처로부터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가 아닌 남자친구의 외도였다는 겁니다. 외도의 증거는 물론 위자료 소송 내역까지 보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씨는 이 결혼을 강행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 과거를 말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파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했습니다. 자, 이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이 채팅창에 마구마구 좀 의견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수진 기자, 이 씨는 이 남자친구, 그러니까 돌싱남이죠. 남자친구의 이혼 사실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겁니까? 네, 두 사람은 거래처 직원으로 만났는데 남자친구는 6개월이 넘도록 호감이 있는데도 제대로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돌싱이라는 말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이 씨는 오히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믿었는데 결혼식 직전에 남자친구의 과거를 알게 된 거죠. 이 씨는 이 남자친구에게 파혼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고요. 사연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이 두 사람 어떻게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아까 이 기자도 조금 얘기를 해줬는데 두 사람 6살 차이 나는 커플이라고 합니다. 둘 다 이제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거래처에서 일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상하게 호감을 갖고 만난 지 6개월이 넘도록 남자가 자기한테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답답해서 이 씨가 먼저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내가 사실 5년 전 30대 초반에 한번 결혼을 했었는데 성격 차이 때문에 1년 만에 이혼했고 아이는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돌싱이고 이혼남인데 어떻게 너한테 바로 사귀자고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먹여서 약간 그 모습의 진정성을 느껴서 다시 정식으로 교제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최영진 리포터, 이 남자의 눈물. 남자가 또 막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또 울먹이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자주 그러셨어요? 예? 자주. 제가요? 네. 제가 돌싱이냐고요? 아니. 여자분들한테 많이 울먹거리면서 뭐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싱임을 공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왜 이혼했는지도 그렇죠. 또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외도에 대한 이유를 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였고 잘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뭐 성격이 잘 맞지 않았고 자주 싸우다 보니까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은 오히려 헤어진 전처를 그렇게 좀 미워하지 않는 이 남자친구의 태도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 씨 역시 뭐 과거 연애 경험도 있었고 과거 남자친구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장님 이혼 경력이 있었다는 것만 빼면 뭐가 됐든 선남선녀의 만남이라고 봐야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인이 굉장히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업무도 둘이 비슷한 업무, 거래처에서 만났으니까 업무도 비슷했는데 취미도 비슷했다고요. 둘 다 굉장히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을 너무 자주 갔고 대화도 잘 통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뭐 선남선녀의 만남이었는데 게다가 또 이 여성분은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가지고 밤 10시만 되면 귀가해야 되는 집 규칙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독립이 하고 싶던 차에 이제 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으니까 빨리 이제 이 남자는 적극적이지 않지만 나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벌써부터 막 부글부글 하시는데요.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혼 경력 사실 뭐 연애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면 또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 내 딸은 처음 결혼하는 건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을 어떻게 돌싱 나 이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 선뜻 오케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부모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당장 결혼하지 않더라도 일단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님한테. 떳떳하게 좀 만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 이 여성의 부모님을. 부모님 만나자마자 이제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뭐 싫으신 건 알겠지만 반대하시더라도 부모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당차게 이야기한 거예요. 남자 태도에 이 부모님은 좀 놀랐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으나 결혼은 좀 허락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부모님은 반대를 한 겁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 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명절에마다 찾아와서 좀 노력하는 모습에 결국 부모님도 마음을 돌리게 됐고요. 이 씨 부모님 허락을 받은 후에 결혼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준비가요. 예, 지금 투미님, 권스타님, 매력금손님, 써니님 뭐 아무튼 뭐 지금 막 한 번 외도한 인간은 또 한다. 뭐 이 결혼 난 반대일세 사기 결혼이다. 섣불리 하지 마. 소름 끼친다. 아이고야 이거 뭐 완전 뭐 하나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자, 백 기자 뭐가 됐든 그래도 분량은 채워야 되니까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결혼식만 남은 상황에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과 전쟁이 되는 건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모르는 번호로 장문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왔겠습니까? 뭐 이 전처죠. 그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씨 전처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같은 여자로서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메시지 보냅니다. 결혼 전부터 양다리였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게 됐고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외도의 증거와 소송 자료도 보내드릴게요. 좀 더 신중히 고민하고 결혼하세요. 이렇게요. 자, 양 변호사님 이런 문자를 받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요? 아니, 이건 약간 좀 가정을 하자면 양 변호사님의 따님이 이제 혼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 딸 얘기는 거기다가 비유하면 제가 이성을 잃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죠. 상담을 받는다라면 저는 파혼하라고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예, 이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제 의뢰인분들도 꼭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고 하지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계약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약혼은 계약을 체결한 거다. 그리고 결혼하면 계약이 이행된 거다. 그런데 계약의 이행 내용에 따라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이혼인 거고 지금 단계는 약속을 한 건데 그럼 약속을 한 거는 그 약속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조건에는 저 사람이 나와 혼인 생활을 충실하게 이어갈지 말지를 보장해 준다라면 결혼을 한다라는 그게 결혼의 계약이 아니겠습니까? 약혼이. 근데 저 사람은 전혼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단순하게 이혼한 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전 혼인 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었고 제가 특히 이거를 만약에 파혼을 권유한다면 소송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드러나는데 순순하게 응하지 않고 이 전처가 외도의 증거까지 돼가면서 법정까지 가서 법정 다툼을 한 이후에야 겨우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이 하자 사유라고 저는 의뢰인에게 설득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법적인 부분은 뭐 우리 양 변호사님께 뭐 후반부에서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백 기자, 백 기자는 일단 좀 여성의 입장에서 누구의 좀 편을 들고 싶습니까? 이 전처와 아니 누구의 편을 그냥 뭐 들어요? 본인 네. 생각 얘기해 주세요. 저도 결혼하기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끝? 아니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살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걸 해결을 해나가야 될 텐데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하면 내가 상처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또 숨겼을 때 내가 상처받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소장님, 하지만 사랑은 모든 걸 다 녹여버릴 수 있는 아주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파워 오브 러브. 네, 저는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은 안 헤어지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나한테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이 결혼 너무 힘들 것 같아라는 판단이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 여성이었으면 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냥 뭐 이미 콩깍지는 씌워서 좋은 면으로 보려고 했을 거고 예. 그다음에 뭐 감당할 게 꽤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지만 일단 못 헤어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답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제 예. 그 여성으로서 저는 이렇게 좀 취약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필수 과정일 것 같습니다. 자, 최영진 리포터도 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이거 오늘 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 왜, 말 왜 한마디 또, 했다가 왜?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장모님 보셔서. 아니 이거는 근데 그냥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는 파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남친도 이거 나 사실 바람 펴서 이혼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 상황이 되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지. 얘기를 한다고요? 예. 얘기 안 한 거 뭐 있어요? 집사람한테? 야, 이렇게.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야, 훅 들어온다, 진짜.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저는 다 장모님 보고 계셔요, 지금.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남자 입장에서 이게 진짜 나 바람 펴서 헤어졌다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 양 변호사님께 또 여쭤볼게요. 남자친구는 왜 이 외도 사실을 솔직히 뻔한 질문이죠. 왜 얘기를 못했을까요? 그게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설령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얘기를 하고 어찌 보면 용서 내지는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계약이라고 해서 뭐 좀 너무 냉정하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도 결혼 생활을 해서 이어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로의 약속인 거거든요. 계약이 꼭 물건을 사고파는 것만 약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한번 그 약속이 깨진 적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극복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못했다라면 이 사람 아직까지도 어찌 보면은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닐까. 우리 이제 법적으로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자 고지 의무라고 해서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라면 그 계약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원리를 사실은 여기 뭐 결혼을 앞두고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혼 사유 거짓말한 배우자 파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양 변호사님? 그냥 이게 법적으로 뭘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이건 뭐 법률상 뭐 이혼 사유 내지는 약혼 해제 사유고 이런 것들입니다가 일일이 법전에 적기 시작하면 법전이 이만큼 두꺼워질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전에 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라면 그게 이혼이 어떤 사유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정도는 새롭게 출발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에게는 이거는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알리지 않았다면 중대한,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계약에 있어서의 스스로에게 가진 문제점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해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쟁점이 이겁니다. 앞서 백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이 전처가 지금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씨에게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남자 외도에서 나랑 이혼한 남자라고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 남자가 자기 전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가요? 이게 명예훼손은 공연이라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사실 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른바 법적으로 전파 가능성, 이게 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했는데도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영진 리포터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예. 이걸 제가 양홍보 앵커한테 딱 한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예. 그럼 그 다음날 동네방네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얘기하죠. 저는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장모님. 예. 그럴 경우에 딱 한 사람한테만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도 설령 약혼을 해지하더라도 파혼을 하더라도 사랑했던 남자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인데 이걸 동네방네 내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사실은 뭐 이혼 경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들어 이혼했어 이런 걸 떠들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소장님 좀 마지막으로 예, 네. 정리를 해주셔야죠. 예. 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후에 많이 인간이 됐고 그다음에 많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하면요. 일단 정답은 없죠. 항상 사랑 문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렇듯이 정답은 없는데요. 일단은 또 이제 결혼 직전이기 때문에 대화는 해야 될 것이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하면 남성이 얘기할 것은 사실상 좀 뻔하잖아요. 굉장히 변명하려고 할 것이고 설득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것인데 지금 많은 네티즌 분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한 번 외보를 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건 이제 부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가 어느 정도 깨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고 가야 되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좀 이성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점에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셨으면 또 거기에 책임도 지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장모님 오늘 그 최영진 리포터 한번 그 앞에다 앉혀놓고 좀 말씀 좀 한번 잘 물어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또래 여중생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여중생에게 6시간 동안 욕설과 폭행을 가한 중학생들. 당시 피해 학생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숨어있던 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가해 학생들은 고추냉이와 담배꽁초도 억지로 먹이고 신고를 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지구대에 진정서를 냈지만 사건 조사 역시 한 달이 지나서야 시작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차된 차 한 대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감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꼭대기까지 올라간 순간 나무가 쓰러지는데요. 앞에 있던 차량을 덮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남성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보자가 도착했을 땐 나무는 치워졌지만 차는 망가져 있었다는데요. 수리비로 500만 원가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서 처리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 지금 영상 계속 보고 계시는데 양 변호사님. 아유, 저거 그냥 가면 어떡해요, 저거. 아무래도 우리 동네 같은데 동네. 예? 아니 아파트 구조가 저희 동네랑 너무 흡사해서. 아, 진짜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범죄가 되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일부러 망가뜨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경찰이 수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남성을 찾아낸다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가 있을 텐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해주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가 뭐 나무가 관리를 못해서 쓰러진 건 아니잖아요. 관리사무소 책임도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찾지 못하면 아마 자차로 이 보험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남성을 찾아내야죠. 찾아내지 못하면. 근데 찾아낼 방법이 좀 너무 막연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찾아낼 방법이. 네. 허허. 아니 왜 또 그리고 감을 또 따 또.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정말 너무 화가 났던 뉴스죠. 이 여중생 집단 폭행. 꽁초까지 먹였다. 결국 또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실제 편집되지 않은 진짜 영상을 봤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저 보면서도 느꼈던 게 이게 저런 단순 폭행만으로 그치지 않았을 텐데라고 싶었는데 역시나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지금 영상 나가고 있는데 저도 편집된 영상을 좀 봤거든요. 참 너무 화가 납니다. 가해자들은 여중생의 외국 국적까지 비하를 했고요. 술과 담배꽁초, 고추냉이를 억지로 먹였다고 합니다. 손발이 묶여 있어서 도망가지도 못했다고 해요. 이들은 여중생을 풀어줄 당시 신고하면 찾아가서 보복하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폭행으로 생긴 상처를 둘러대는 그런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자, 이 초기 대응에 대해서 여전히 또 말들이 많아요, 백 기자.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중생이 폭행당하기 전에 이미 신고가 2차례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다는 이제 주민 신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의 가족과 함께 왔었는데 당시에 방만 돌아보고 아이가 숨겨져 있었던 베란다는 가지 않았었잖아요. 이 가족과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야 이제 또래들이 참고 있다가 무자비한 폭행을 이렇게 한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수상한 게 경찰 수사가 한 달이 지나서야 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건 진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이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경찰이 해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왜 이 베란다 아이가 숨겨져 있던 베란다는 안 가고 방만 그냥 한번 훅 보고 가버렸느냐. 그랬더니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장이 없어서 일일이 다 수색을 못했다. 아니 변호사님 이건 제가 어제 백성문 변호사님한테도 여쭤봤던 내용인데 아니 세상에 이 여중생들이 그 베란다 열어본다고 영장 가져오셨어요? 이러겠습니까? 애초에 영장이 없는데 그럼 문을 왜 열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허용이 된 상황이었고요. 조금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더라면 그 구조 뻔히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작은 아파트 같은 구조에 베란다에 세탁기 같은 거 있으면 문 한번 열어보는 게 어려울 리가 없었는데 너무 그냥 소홀했던 게 아닌가,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 기자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아파트에서 창틀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아파트 8층에서 창틀을 바꾸던 작업자 2명이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베란다 난간에서 새 창틀을 들어 올리고 있었는데 베란다 난간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난간에 기대서 일하던 작업자들까지 함께 떨어진 겁니다. 2명 모두 안전모와 추락 방지용 줄은 하지 않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길거리에 4살 딸을 버린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유기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된 20대 남성과 함께 4살 된 딸을 버린 혐의를 받는 이 여성. 조사 결과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여성의 말에 남성이 도와주겠다고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이는 버려진 지 3분 만에 행인에게 발견돼 친부에게 인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정말 이 사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양 변호사님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영하의 날씨에 온라인 게임으로 처음 알게 된 20대 남성과 함께 모텔 가는 길에 자기 4살짜리 딸을 길가에다 그 영하 추운 날씨에 내려놓고 그냥 아이고 정말 진짜 저도 제일 이해가 안 간 부분이요. 4살이면 4년을 함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거 이해해요. 혼자 만약에 키웠다면 힘든 거 이해하는데 4년을 같이 살았던 피부치 어린 딸을 그러니까 의식이 있고 엄마라고 그렇게 지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을 텐데 그 아이를 버리겠다라고 또 그걸 부추겼던 남자도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는 도저히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창틀 작업 중에 8층에서 추락해서 또 2분이 돌아가셨는데 어쩌다 사고가 난 겁니까? 그 아파트 8층 베란다 쪽으로 창틀을 운반하던 중에 전동 이 동력기를 고정시킨 철제 틀이 파손이 돼서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현재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동 동력기로 창틀을 8층까지 끌어올린 상태였는데 동력기를 고정시켜 놓은 베란다 철제 난간이 갑자기 뜯겨 나가면서 창틀을 잡고 있던 근로자들까지 베란다 밖으로 휩쓸려서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자, 안전모 또 추락 방지 줄도 이게 안 한 상태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숨진 노동자들 당시 안전모나 안전대 또 밧줄 같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작업 공간에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보고 업체 관계자들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왜 시추 족발 그거 안 보여주냐고 막 계속 지금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건요. 오늘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 저희가 다시 편집해서 바로 올릴 테니까 그거 실컷 보십시오.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 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시는 사방 가족 엄애자님입니다. 메일로 주신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다람쥐 한 마리가 저렇게 창밖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사진인데 비 오는 날 정원에서 떨고 있는 다람쥐 아기를 구해 키웠지만 저렇게 매일 창밖만 쳐다보는 것이 자기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많이 울었습니다. 다시 돌려보내주긴 했는데 아기가 아직도 너무 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야, 진짜 정말 제가 보내주신 메일을 봤더니 계속 저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람쥐가. 그래서 어지간하면 계속 정말 키우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가슴이 아파서 돌려보내시고 되게 막 여러 날을 울고 계신다고 그런 메일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자, 뭐 엄마한테 잘 돌아갔겠죠?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게 뭘까요? 네, 로스앤젤레스의 한 가정집입니다.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기 위해 유모차를 거꾸로 잡고 힘겹게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문 쪽을 보면 2명의 남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의 유모차를 도와주려고 오는 줄 알았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뭘까요? 좀 으스스한데. 네, 지금 낯선 남성들이 다짜고짜 집 마당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성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남성들이 좀 이상한데요. 여성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듯 바짝 가까이 다가옵니다. 한 남성이 뒤로 물러서서 망을 보고 다른 남성이 여성의 기저귀 가방을 뺏고 있습니다. 여성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가방을 그대로 넘겨줍니다. 남성은 유모차 안에 있는 뭔가를 다급히 훔치고는 다른 남성과 함께 도망쳐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아기 끌고 가는 엄마한테 어떻게 저런 짓을 해요? 예, 지금 여성이 놀라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 보이는데요. 다행히도 다친 데는 없다고 합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기도 무사하다고 합니다. 여기 평균 집값이 22억이 넘는 부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그걸 노리고 집에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현지 경찰은 20대 흑인 남성 용의자 2명을 아직 쫓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이어갑니다. 네, 중국 남부의 한 약국입니다. 약사가 커피를 마시려는 건지 카운터에서 나와서 컵을 들고 어딘가에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 섭니다. 천장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왜요? 좀 이상한 게 왜? 보이나 봐요. 천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약국이 좀 이렇게 지금 CCTV에 살살 흔들리고 있어요. 지진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불길한 예감이 좀 있습니다. 오. 갑자기 천장이 깨지면서 사람의 하반신이 천장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약사는 곧바로 자리를 피했는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약국 지붕에 있다가 천장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연결된 조명줄을 잡고 있는 건데요. 지금 사람 크기를 보니까 작은 소년인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지금 조명줄에 매달려 있다. 아이고 결국 떨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저 친구?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소년이 곧바로 일어나서 카운터 문을 열고 신발을 주워 신는 모습이 보이는데 천장에서 떨어졌으면 아플 만도 한데 멀쩡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에 묻은 먼지를 쓱쓱 닦고 또 먼지를 툭툭 털어내더니 그대로 쿨하게 나가버립니다. 되게 시크하네. 보도에 따르면 소년은 지붕 위에 올라간 고양이를 잡으려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붕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고양이 한 마리 잡으려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화면 보시죠. 이건 뭘까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충격적입니다. 중국의 한 엘리베이터 안인데 배달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라서 뭘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참 동안 구석에서 뭔가를 하던 남성 갑자기 일어나더니 배달 음식을 높이 들어 보입니다. 배달 음식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같고요. 음식이 잘 섞이도록 흔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배달 음식 냄새를 맡기까지 하는데 아무래도 좀 수상합니다. 왠지 불안한 느낌인데, 불길한 느낌인데.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일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남성은 배달 음식을 들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 남성 엘리베이터 구석에 쪼그려 앉았던 게 소변을 봤던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하는 엘리베이터에다 거야, 또. 소변 본 거 아니고요. 배달 음식에다 소변을 보고 태연하게 다시 포장을 한 뒤에 어떤 배달 거야? 음식 용기를 여러 번 흔들고 냄새까지 맡았던 겁니다. 해당 CCTV 영상은 뒤늦게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확인이 됐는데요. 경비원이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해당 배달 음식을 받은 주민 이미 음식을 모두 먹은 였습니다. 자,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 주민은 다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짜 이게 잠깐만 지금 다- 음식 먹었어요. 아직 저녁 시간 자, 어떻게 됐어 그 뒤로? 자, 주민은 엽기 행각을 저지른 배달원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현재 배달원은 14일 동안의 행정 구류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배달원의 엽기 행각에 대해 음식이나 배달 평가에 대한 보복으로 저지른 행동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지만 배달원이 음식에 소변을 본 정확한 경위는 현재 밝혀진 상태는 아닙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배달 플랫폼 측은 해당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다. 배달 음식 안 그래도 위생 문제 걱정됐다 등의 정말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해하실까봐 제가 확실히 얘기해 드리는데 여기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입니다. 자, 소장님 정말 지금 막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아우 진짜 좀 때리고 싶다 저 아저씨. 진짜 저런 건 생각지도 못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음식에다. 그리고 엄벌에 쳐야 된다고 먹는 걸 가지고 저는 장난도 아니고 뭐래 정말.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아까 뭐 구류 저건요. 먹었는데 재물손괴 상해까지 해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건 진짜 구속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 못 쓰게 만들었고요. 저걸 먹은 사람은 정신적 저게 맞아. 단순하게 맞아. 배달 음식 못 먹는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정신적 피해도 입었고 분명히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 그 충격에 대한 상해가 된다라고 저는 봐요. 저걸 어떻게 넘어가요? 야, 업무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백 기자도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충격에 지금 말을 못 잇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뭘까요? 네, 분위기 좀 반전해서요. 한 산부인과 병동에 2살 배기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보고 까꿍이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깔깔대며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분이 좋은 듯 저렇게 껑충대면서 병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병실 안으로. 뭐가 저렇게 좋은 걸까요? 자, 아이가 본 건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엄마와 새로 태어난 남동생이었는데요. 이날 아이가 남동생을 처음 만난 겁니다. 아이는 엄마와 남동생이 누워있는 침대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남동생의 얼굴을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자, 한 여성이 아이를 침대 위로 올려주자 아이는 준비한 선물을 저렇게 건네주기도 하는데요. 방금 눈물을 닦는 아이의 모습 보셨나요? 자, 아이가 동생을 보고 기쁜 마음에 눈물까지 흘린 모양입니다.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You want to tickle him? Dude, so nice right here, okay? It's so nice because he's so small. 동생이 정말 사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는 꼼지락거리는 동생을 보고 이게 뭐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엄마에게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처음 만난 동생이 마냥 신기하고 사랑스러운 모양입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두 아이 모두 정말 사랑스럽다. 이 영상을 보고 우울증이 나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처음으로 딱 아기를 봤을 때 그 순간
이 또 아드님 두 분이시죠? 저 한 명이에요. 하나. 네. 어떠셨어요 그때 좀? 저는 사실 아이랑 처음 눈 마주친 날 다시 태어났어요. 그 전날까지는 아니 아이를 낳은 것도 좀 힘들고 몸도 안 좋았는데 진짜 저는 태어나서 딱 그때 이게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어. 아니 뭐 옆에서 양 변호사님이 약간 비웃어요. 이 양반 왜 이래? 약간 이런 표정으로 보니까 진짜인데 뭐. 소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저는 최근이잖아요. 맞다 쌍둥이. 네. 저는 별로 느낌이 엄마하고 없었어요. 아빠하고 안 같아요. 아빠들은 시간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흘러야 시간이 돼요. 필요해요. 서서히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필요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남아공으로 가보시죠. 여긴 공원이네요. 네, 어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사파리 차량이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앞발로 한 차례 흙을 걷어차고 차량 쪽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화가 굉장히 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빨과 코로 사파리 차량을 들어 올리고 지금 화면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네요. 네. 좀 위험한 상황 같은데 이거. 네,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사파리 차량에 타고 있던 관광객들 모두 코끼리를 피해서 알아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현지 언론은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가이드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 도망쳤고 다른 차에 있던 가이드가 와서 관광객을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황급히 차에서 내린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끼리가 저렇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니까 지금 차량의 유리창과 문짝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량 좌석은 움푹 파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저런 거예요, 저 코끼리? 네, 저 차량을 운행하던 투어 가이드 양성 학교 관계자 말에 따르면 코끼리가 번식기였는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짝짓기철에는 수컷 코끼리의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60배까지 증가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알고 보니 저 사파리 차량이 짝짓기 중이던 수컷 코끼리에게 다가갔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한 남성 사파리 가이드가 짝짓기철 수컷 코끼리에 밟혀 사망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저희가 지금 제작진이 방금 저한테 연락을 줬는데요. 어제 김하은 아나운서의 그 방송 사고 영상 그거를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 한 20분 전에 올렸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조회수가 거의 5만을 넘어가고 있어요. 저도 조회했어요. 지금 보셨어요? 사건 반장 족발이라고 검색하시면 사건 반장 족발이라고 하면 나옵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 방송 중에 그런 거 보고 계셔도 돼요? 아니 확인을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끝날 때쯤 진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 화면 한 구석에서 수어 통역을 해주신 이 박준혜 선생님이 오늘을 끝으로 이 사건 반장을 떠나십니다. 저한테는 사건 반장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큰 아쉬움을 전하셨는데, 자 선생님 작별 인사 수어로 한마디 좀 전해 주시죠. 제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반장의 좋은 정보를 이 농인 가족분들께 그동안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박 선생님께서 지금 수어로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정치부 회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터치. 통새우 실안의 식감이 탱글해 날치알 터지네 치즈에 치고 소스가 쏟아져 도는 바삭해 가성비 최고의 슈림프 시카고 딥디시 피자래 국내 수우파 세트를 만나보세요. 야, 너 왜 이렇게 부었니? 야, 너 피난다. 피? 잇몸이 붓고 피날 때, 이치를 시작할 때 닦으면 치료되니까. 잇몸병엔 잊지마, 이치. 자, 콜미님 사건 반장 족발 치니까 바로 나오네요 그러시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 안 하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